자, 이제 우리가 44페이지에 있는 103조에 있는 사례들, 103조 반사의 질서적인 반사의 질서 위반에 대한 것들, 판례군이 있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103조 위반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3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또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 대가로 작성한 각서. 또 이제 5번은 최근에 판례가 있듯이 증인을 하면서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하면서 대가받는 것, 증인 대가받는 것들. 볼까요? 사업작용. 사업작용은 이제 돈으로 사업할 수 없다라는 말, 우리가 다른 말로 불가매수다 말을 해요. 불가매수. 그건 사업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가 없는 거다. 그래서 사업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는 대가 무관성이 본질적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사회적 법령이다. 따라서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거, 무효인 이자 약정. 금전대차의 경우에 하나사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이율이 사회적 통념에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서 현저한 고의를 행했을 때는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다. 그러니까 빌린 사람은 이미 무효로 인해서 돈을 줬다. 그랬을 때는 임의로 지급한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월조치 남용 같은 것들 보시고, 위약벌. 위약벌은 이제 물론 그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예컨대 뭐 A와 B 사이에 계약이 위반되면 뭐 10억을 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물론 위약벌은 이제 가능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거기에 일방의 그 독점적 지위, 예컨대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 우월적 지위, 초월적 갑이죠. 독점적 지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기가 부당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과도한 반대급부를 주는 그런 부당한 부담을 초과할 때는 그건 반사질서 위반이다. 것들을 보시고요. 이제 그런 것이 남용인데 그거에 기반된 것들이 이제 위약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언더라인시듯이 그 의무 강제에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건 일부든 전부든 공소 양속에 위반돼서 무효하다 판례했습니다. 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여러 개를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들 9번 잘 보시고, 최근에 올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 성공보수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형사사건의 보수 약정은 무효다라는 판례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2007년 나왔던 전합판례는 이제 그 금전대차에 대해서 그 고율에 대해서 초과된 이자 약정 무효다. 것들 보시고, 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있는 한도 초과된 중개수수료 봤었고요. 반대로 이제 103조 위반은 아니다. 한마디로 무효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주주의 임명행위 같은 거, 뭐 담배 판매 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담배인사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소정의 도매업자 소매에 의하면 팔겠다 이런 식의 판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 위반은 그런 계약이 유효하냐? 이건 가해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거. 양도소득세가 과중하죠. 과중하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소수세법상 거기 그 언더라인 보면 실제 거래 가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저기 다운되어서 그 낮은 계약 금액으로 매매 대금으로 기재했을 때 그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묘다. 묘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묘는 아니다. 판례. 그래서 판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물론 그 회피하고 투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소유권 등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 자체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그 법률행위 과정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강박을 썼을 때, 그 강박이라는 거 썼을 때 무효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박은 우리가 취소 문제가 아니냐. 또 자 5번이 별치고 유명하죠. 강제집행을 우리가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빚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허위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6번 잘 보세요. 5번, 6번, 7번을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포괄유임 약정할 수도 있죠. 그죠? 네. 포괄유임 약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자료라든지 생활비를 주기로 하는 약정. 그건 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까 공공사용소는 아니다. 또 불가항력의 손해를 일방에 부담시키는 거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우리 사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3번이죠. 이중 매매가 거의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중 매매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제 A가 우리가 A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소유자인데 A가 B한테 첫 번째 매매했죠.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C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한 건 이중 매매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실제 매매를 하고 얘한테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까지 준 상황이옵니다. 중도금 중요한 얘기죠. 그 상태에서 얘가 이걸 알았어요. 알고 얘한테 이것이 2억인데 야 그러면 이때 얘가 2억 5천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 A가 힘들겠죠? 그러면서 나한테 등겨달라. 그죠? 여기 얘는 뭐 2천만 원, 10%. 그럼 계약을, 그죠? 계약금에서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얘한테 가격이 높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중매매는 이중매매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2중, 3중 매매는 가능해요. 나중에 계약을 깼을 때 위약금은 보이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중매매를, 요거를 교사한 경우, 아예. 이것을 아예 얘한테 그걸 교사해서 이중매매를 하도록 한 행위. 이거는, 두 사이에 배임 문제고, 이것은 형사상 문제도 되지만, 민법상도 이러한 행위는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무효다. 그러니까 이렇게 C 앞으로 등기했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 103조에 따라서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 소송을 당하겠죠.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 양도인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도인의 배임 행위에 이중매매라는 그 배임 행위에 어떻게 하다는 거요?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건 103조 위반이다.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특히 만약에 그 매도인과 제2매수인, 이 제2매수인이 특수한 관계라면, 즉 형제 간, 부부 간이라면 이릉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거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또 최근에는 사찰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번인 사단으로서 신도회가 있어요. 신도회. 근데 신도회가 그 소유 부동산을 사찰의 주주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했습니다. 근데 해지했는데 주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자기가 주주로 있는 사찰을 증여한 행위, 이렇게 증여한 행위도 여기서 해당된다. 103조에. 또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이중 양도했을 때 그 제2양수인이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로서 양도 통지했을 때 그 제2양수인이 그런 경우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판례에 아버지가 그 소유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를 하고 원고로부터 빨리 등기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알면서도 아버지로부터 그 물건의 증여를 받은 경우, 또 이미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미 매도한 것을 알고서 금원을 대여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이거 판례 주게 잡으세요. 또 이중 매매를 한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 계약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당 채권을 만들어서 그에 기해서 그 강제 집행 형을 받은 행위, 이거는 아예 이건 일종의 배행의 의미의 가담이다. 자, 이제 최근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하실 게 48페이지에 있는 판례가 있는데요. 96년도 판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그걸 처분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처분했습니다. 근데 그 처분하고 그 등기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모여서 그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 앞으로 단독 소유하기로 분할했을 때, 이 경우에 그 분할하는 행위도 이런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무효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1, A2, A3가 있다. 그럼 A2라는 사람이 이미 K1한테 3분의 1 지분을 팔았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A1, A2, A3가 상속 분할 협의하면서 누가 앞으로 A1 앞으로 상속 등기를 다 한다면 이 분할은 그 분할 등기 전에 A2가 K1에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걸 알고 했다면 이건 배임에 가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등기는 또 A2 지분에 대해서는 103조로서 무효다. 이것은 말소를 해야 된다. 것들이 이제 골자죠. 이 판례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더라인 보시면 이제 공동 상속인 중에서 1인이 제3자에게 그 상속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 알면서 언더라인 보세에 들어가서 그걸 유인하고 교사하고 현역하는 등 적극적 가담하는 행위했다면 그 상속 재산 분할 중에서 그 매도인의
법정 상속분에 대한 부분은 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질서행위다. 위반이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게 103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A, B 간의 행위가 103조라면요.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요. 또 상대방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이행할 경우에는 중요한 게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요? 만약에 이것이 무효다. 그죠? 아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A가 B한테 팔고 A가 C한테 팔았어. 그러면 요 A에서 C로 하는 요 행위가 103조 위반입니다. 나중에 이게 무효돼. 자, 이게 무효되면요. 무효가 되면 C가 A한테 야, 말소가 됐으니까 매매대금 줘. 그러면요, A는 그 매매대금을 반환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네, 그건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죠? 그건 불법, 어떤 A, C 간의 불법적인 원인, 불법 원인의 급여, 이 불법 원인의 급여이기 때문에 A는 C에게 그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꿀떡해도 된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3번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자, 104조에는 불공정 행위는요. 우리가 불공정이라는 말은 벌써 뭔가 좀 폭리라는 걸 띄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조문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범죄행위라면 그건 무효하겠다. 이 궁박, 궁경무, 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이용하는 법률행위인데 문제는 요 판례에 의하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폭리행위를 이용하려는 악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자, 요건은 다음 페이지에 이용사다. 거기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지, 즉 악의가 없다든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면은 그것은 불공정이 아니다. 또 유부녀와 통정을 해서 상간했어요. 그러면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그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고소하지 않기로는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5천만 줬다. 이런 합의금을 준 약정이 그건 불공정한 것이야. 불공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줄 필요 없다. 돌려줄 필요 없다. 왜? 그건 이용사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궁박이란 말은 물론 급박한 공고도 되지만 돈 문제도 되지만 실제로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합니다. 자, 104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했음을 증명해야 되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해서 그것이 그죠? 즉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궁박했다, 경솔했다, 무경험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해서 경솔로 추정할 수 없고 궁박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불균형이 있다고 궁박 추정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궁박이다, 경솔이다, 무경험이라는 것을 추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입증 책임은 104조의 불공정에 대한 그런 입증 책임은요. 우리가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궁경무를 증명하라.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그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궁박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 경솔, 무경험은 추정 안 됩니다. 별도로 다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매도인이 대리인이 있다. K와. 그러면 그 대리인이 한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궁박은 대리인이 필요 없죠. 대리인은 뭐 궁박 있을 필요 없죠. 본인이 궁박만 있으면 되고요. 물론 대리인은 행위를 해야 되니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죠.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펼쳐놓으시고 다시 한번 매도인 측의 경솔, 무경험은 뭐라고요? 그 경무는 대리인이고 궁박은 매도인이다. 본인이다. 다시 경무는 대리인이고 궁박은 본인이다. 그럼 불균형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행위 계약시다. 다만 대물 변제 예약 같은 경우만 이행기다. 그죠? 그래서 자,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효과의 이제 5페이지 좀 해석 좀 더 보겠습니다. 효과는 50페이지 맨 끝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아직 급부하지 않았다면 쌍방 모두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문제는 이미 이행했는데 이미 돈을 줬어요. 근데 그 폭리자도 줬습니다. 그러면 폭리 행위자에게만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는 그 폭리 행위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리 행위자는 자기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해자는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폭리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해도 무효인 걸로 볼 수가 없고요. 판례는 그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여금 불공정성을 어떤 소송 등 사법적 구제를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 다시는 제소할 수 없다는 그 부재소 합의, 이 부재소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보는 판례, 2010년도 7월 판례, 이거 주의해 보셔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령의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몇 가지 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 일본의 그 노동조합의 다시 50페이지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당연히 고소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겠다. 또 최대한 선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회사가 구속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경감되도록 한마디로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는 볼 수 없다. 그죠? 두 번째, 역시 뒤에 배웁니다. 어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길 때 이걸 뭐 양도양수로 넘길 수도 있고 또 경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백하지 않다면은 양도양수로 보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채무를 갖다 거꾸로 인수를 할 때 이게 면책적인지 중립적인지 모르면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면책하면 안 되니까 전소유자가, 그죠? 그 중첩적 인수다. 다시 한번 분명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중첩적 인수로 가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정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된 것에 대한 예정이지 어떤 불법 행위와 관한 것까지는 볼 수 없다 보시고, 앞서 그 5표시 무효에 대해서 지본의 착오에 대해서도 그런 계약은 유효하다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 언더라인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뭐 그런 계약은 그 갑토지에 대해서 표시가 아니더라도 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자인 의사표시 중에서 우리가 107조, 108조 정도를 보고 109조, 10조인데 우리가 이제 의사와 표시가 안 맞는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의사와 표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은 107조, 108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07조는 그 진이 아닌, 이런 말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그러면 예컨대 뭐 A라는 사람이 A가 B한테 내가 돈을 먼저 100만 원을 줍니다. 줬는데 너 이거 가져라. 그죠? 그럼 가지라는 행동은 표시죠. 여관으로. 그럼 가지라 그러는데 실제 마음은 받지 않겠지 하는 거. 즉, 내 줄 의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가져라고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가져가라. 그러면 돌려줄 줄 알았는데 안 돌려줬어.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진위하고 표시가 안 맞았을 때 그거를 과연 표시를 우선할 것이냐, 의사를 우선할 것이냐에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표의자. 자, 표의자죠, 표의자. 표시를 하는 사람. 자, A가 B한테 증여했을 때 이 표의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정 의사, 진이라는 의사적인 요소, 그죠? 가 있고, 표시라는 보다 객관적인, 주관적인 게 아니고 보다 표시한다는, 그죠? 그런 객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같지 맞겠지만 이거의 의사 진위에 반해서 표시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주지 않겠다는데 여기서 준다고, 주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B가 이거를 받았다. 그리고 안 줬을 때 네가 증여를 준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법은 이 A 사람의 A라 진위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요 진위에 대한 의사표시, 이 표시, 첫째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는 일단은 표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표시가 된 대로 그죠? 보겠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걸 알았다면, 고의로 알았다면 그거는 무효다. 그러니까 진위하신 표시는 유효인데 만약에 알았다면 그거는 무효다. 나가서 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더더 알 수 있었다면 이것도 무효다. 이런 조문이 우리가 얘는 107조의 조문입니다. 조문이야. 보실까요? 1항의 의사표시는 그 표의자가 진위 아니면 알고 한 것이라도 이렇게 있는 것인데 상대방 입장에 봤을 때 표의자가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필요한다. 문제는 좋아요.
이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좋다 이거지. 표시된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 기준을 봤을 때 무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또 얘가 얘한테 아파트를 줬다 이거야. 줬는데 이걸 갖다 팔아먹었을 때 진위하시는 표시에 대해서 또 선의 제삼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뭐 C한테 이걸 팔았다. 가압류했다든지 저당권을 했다든지 매수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 양의 그러한 무효라 하더라도 이거예요. 이 의사표시가 이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아서 이게 그래서 무효야. 그럼 둘 사이의 무효지만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없어 무효죠. 둘 사이의 무효를 얘한테 주장할 수 없다. 그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알았거나 알았더라도 무효, 알았거나 알았더라도 이 무효를 누구한테 선의 제함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유효죠. 그러니까 얘 그래서 그러한 의사표시는 선의 전체에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자, 1번.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물론 상대방이 알았거나 썼을 땐 모르다. 즉 표의자가 진위가 아니면 모르는 데에서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죠. 과실이 있으니까.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을 때는 무효다. 마치 대리권 남용과 똑같다. 만약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했는데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의익에 반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행위한 것을 그 대리인이 한 행위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을 때는 본인은 대리인에 대해 책임없다. 그죠? 거꾸로 이제 이런 얘기죠. A라는 사람의 대리인이 K1인데 A가 이 대리인이 얘한테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했어요. 대리인이. 그럼 원칙적으로 요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유효죠.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대리인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고요. 이 무효는 A가 주장할 수 있죠. 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세 번째, 이런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도 되고 단독행위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됩니다. 이 점이 우리가 허위 표시가 이 허위 표시는 통정을 서로 합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안 되죠. 그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안 되지만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재단법인 선택 같은 경우도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는 진위가 다르다는 사실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야 무효야.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사람은 B에게 이것이 알았거나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위가 다른 사실,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만이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판례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만약에 B가 어떤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해서 징역을 했다. 그러면 그 5번에 어떤 강박에 의해서 내심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어요. 강요단 행위에 강박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강박에 의한 뒤에 오늘 다음에 배우게 되는 진위, 그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지 무효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여는 되고, 그죠? 그건 증여되고 유한이가 되고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로 무효가 됐을 때는 그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다 입증해야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자, 우리가 52편입니다. 자, 사직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직서에서 우리가 그 밑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일정직 같은 경우 뭐 고위 공무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괄살표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전체 공무원이 일괄살표를 제출함으로써 마지못해서 함께 그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그런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된 대로 여기 있다 것이고 물론 2번처럼 사직서가 근로자의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지만 그것은 일단 냈다면 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까지 보고 이제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뭐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1차 때도 중요하고 2차 때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와 B 간에 합의를 해서 어떤 통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물어보느냐. 아까 우리가 107조에 의한 그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요, 일단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108조의 행위는 뭐예요? 108조의 행위는 일단 A와 B 간에 이 당사자끼리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알았으니까. 통정했으니까 무효다. 볼까요? 자, 108조입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다. 상대방과 통정했습니다. 근데 뭐죠? 허위로 하기로 서로 했어. 서로 허위로 하기로 했다면 그건 무효죠. 그런데 그 의사표시 무효를 선의 제함자에게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무효지만 여기서 선의 제함, 이 내부가 아니고 이 제3자 단계에서는 이게 선의 악의로 봐가지고 이 선의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효죠. 이 부분이 문제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의사표시와 불일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건 알은 경우이기 때문에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정의 표시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듯이 우리가 이 무효를 선의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의 제함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선의 제함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예컨대 주로 이제 이 A와 B 사이의 가장매매 사례에서 가장양도, 그죠? 이렇게 양도에 주식 같은 양도 아니. 이건 가장매매, A와 B 사이의 가장에서 매매, 그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매매해. 사회행위에 의해서 매매해. 그리고 여기는 주식 채권. A가 이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누가 압류가 들어올까봐 역시 이것을 양도해. 얘한테. 가장 양도. 그죠? 그러면 요 가장 양도한 행위, 가장 매매한 행위에 대해서 특히 가장 양도에 대해서는 A가 채무자가 가질 물품 대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양도에 대해서의 이것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제3자는 아닙니다. 잘 물어보죠. 이것도.
자, 문제는 이렇게 여기서 A와 B 간에 매매를 하고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그러면 이 B에게 등기했는데 이걸 모르고 이제 C가 빚이 많으니까 C에 대해서 여기서 가압류가 들어왔다. 가압류란 것은 이제 어차피 B가 모르고 들어온 거니까 또, B의 채권자가 여기다 설정을 해줬다. 또 다시 또 팔았다, C한테. 이렇게. 그럼 이게 우리가 이 A의 명의를 B한테 가장으로 했더니 이 A의 채권자들이 이렇게 가압류, 저당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선의라면 108조의 단서에 따라서 보호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여기에 또 뭐죠? 여기에 대해서 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D한테 보증금 1억이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 A와 B 간에 다시 무효로 하더라도 뭐예요? A는 이 돈을 다 가압류채권, 저당권 채권, 임대보증금 다 A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볼까요? 53페이지에 가장매매 매수nhập 그죠? 그 가등기한 사람, 이거 가등기한 사람 되죠? 되겠죠. 양수인, 특히 3번에 가짜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했더라도 거기에 달려있는 계약자. 4번이 너무 중요하죠. 4번이 배치고 가장 배차. 최근에는 가장 소비대차를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자, A가 B에 대해서 가장 소비대차를 해요. 자, A가 B한테 돈을 2억을 빌리기로 합니다. 2억이라는 돈을 빌려요. 차용증을 줍니다. 얘는 차주죠. 대주고. 그럼 가장으로 돌려줬는데 이 두 사람이 무효죠. 무효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 B가 갑자기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빚이 B의 빚이 내 건데 2억이야. 그런데 여기 뭐죠? 보니까 관제인이 이 B가 A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다는 걸 알았어. 2억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가장 매매 관계를 몰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이 된다. 야, 나 돈 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에 A 겹치시고 가장 소비대차 대주가 파산했을 때 그때 파산관제. 또 가장 소비대차에 대해서 반환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또 나중에 이걸 돌려받기로 했는데 양도받은 사람. 자, 하답표에 그 파산자가 상대방의 그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해서 그 가장 채권을 부여하고 있었죠. 그래서 파산 선고됐다면 총 파산 채권자 기준으로 파산 채권자들이 모두가 악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파산 채권자는 선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의 제3자다라는 것이 이제 2013년 사무관 선의 시험 문제죠. 또 우리가 그 임대보증금 여기 그죠? 여기서 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2억이. 이 채권을
B한테 양도를 했을 때, 그죠? 그 채권에 대한 주심권자, 그죠? 볼까요? 그 이번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허용했을 때. 근데 이 문제는 양수인의 채권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인데 그런데 양도했는데 이 B의 채권자가 있다 이거죠. B의 채권자. 그죠? K가. 그러면 A가 K1이 B에 대해서 야, 돈 줘.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없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동사 압류하다 보니까 갑자기 계약서가 발견됐어. 예컨대 A가 가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얘한테 양도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양도에 대해서 이 채권을 얘가 압류할 수 있죠. 그러면 압류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A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건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양도는 잘못하면은 이 가장양도는 선의제함자가 등장하면은 양도인이 돈을 잃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의제함자가 잃게 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박스에 있는 것들을 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판례 보시고, 특히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 표시했을 때도 본인에 대해서 효과를 정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의제함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 그 2번에 주식에 대한 가장양도 했을 때는 회사는 뭐죠? 회사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또 채권의 가장양도가 그냥 단순한 양도가 아니고 추심. 어떤 추심권만 가진 사람들은 아니죠. 추심권만 가진 사람들은 권리의 양성이 아닙니다. 판례 몇 개 보고 제가 좀 53페이지에 2004년도 문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가압류한 사람 아까 제3자에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의만 있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선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이 가장 양도해서 한 것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았을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과시는 요건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에 54페이지입니다. 요거죠. 가압류권자. 그럼 A, B에 대한 가장양도에 대해서 가압류권자 얘기예요. 그래서 통정한 허위 표시에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그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법 108조 2항에 제3자라고 부른 것이 맞다. 또 이 제3자는 선의임을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103조의 무효행위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무효행위까지는 아니죠. (3번에) 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의 발생에 대한 그죠? 채권 행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4번에 저당권의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불존재했을 때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자, A가 B에게 그 1번 저당권을 이렇게 1번 저당권을 해줍니다. B에게. 그런데 이 B의 채권자 이게 가장행위야. 그러면 이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은 없겠죠. 당연히 이 피담보 채권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가장 저당권 설정이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이에요. 그렇지만 비회채권자 K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죠? 가압류합니다. K가.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가장 채권이라는 것을 몰랐던 K에 대해서 는 나중에 A가 B에 대해서 저당권이 없다는 이유,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A가 B에 대해서 이 저당권 말소 소송을 하더라도 이건 말소할 때 뭐죠? 이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요 K 가압류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보세요. 이게 이 A와 B 간의 행위가 통정의 표시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채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채권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K는 이 말소 등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불존재한 경우에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무효고 따라서 없으니까 그 가압류 채권자는 무효인 저당권의 말소에 대해서 승낙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채권이 없었을 때는 얘는 승낙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시고 줬다가 나머지는 줬다가 54페이지부터 뒤에 보겠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